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6일이네요. 설이 구정이 좀 다가오고 있어요. 추위가 좀 풀렸네요. 오늘은 영하 1도에 많이 풀어졌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가족요양을 처음 하시려고 마음먹고 있거나 혹은 초기 하실 분들에 대해서 가족요양을 좀 해본 사람으로서 향후에 닥칠 위험 요소에 대해서 5가지를 소개해 가지고 지금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 요소, 환경적 요소, 심리적 요소, 경제적 요소, 생활 환경적 요소, 이렇게 지금 5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 앞번은 신체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3번째 심리적 요소에 대해서 말을 좀 할까 하는데요. 가족요양에 처음에 할 때는 심리적 요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한 80% 가족요양을 하느냐 마느냐 혹은 하다가 중지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데 이 심리적 요소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1시간 안에 마무리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말을 줄여서 압축해서 할게요. 뭐 혹시라도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의문나신 점은 댓글로 저한테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심리적 요소도 또 이 5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심리적 요소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족요양을 할 때는 저로 봐서는 이제 어머님이죠. 어머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이것이 안 되면 가족요양을 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요양 하기 전에 중개업을 했어요. 중개업을 제가 접었습니다. 중개업을 접을 때는 특이하게 무엇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우선 병원에서는 나가라고 하지. 어머님은 코로 식사를 하시지.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지. 딱히 집에서 볼 수 있는 형제가 아닌 7남매입니다만 7남매 중에 아무도 없지. 그래서 제가 거진 반강제적으로 마누라하고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제가 가족요양을 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보듬고 헤쳐나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요양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때 딱 2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딴 거 하나 생각 안 해서 첫 번째, 어머님, 제가 시작할 때 어머님 나이가 94살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니 어머님 94살, 제가 그때 61였어요. 시작할 때. 그때 전 딱 10년 봤습니다. 병원에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그랬지만은 저는 10년을 나는 각오로 어머님을 요양한다. 그리고 어머님을 내가 그냥 의무 앞에서 가족요양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주 포근하게 내가 가정용을 하겠노라. 내가 죽는 한이 있다도 어머님을 조금 행복하게 저 세상으로 연착륙하게 하겠노라. 이런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우연히 어머님 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기 중에 거진 90% 이상이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내 깐에는 나는 효자 인내하고 주변에 약간 의시됐고 무시되면서 또 주변인들이 저를 칭송을 많이 했어요. 수십 년간 걸쳐서 제가 어머니를 같이 모셨거나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저를 칭송을 많이 했고 또 회사 생활할 때는 회사 분들이 저를 아주 효자라고 알게 모르게 여러 부분에서 저를 챙겨주거나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부모님을 같이 생활했는데 정작 부모님은 너무나도 외로우셨던 거예요. 일기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내가 진정 부르자였구나. 어머님을 인근에 모시고 있거나 또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머님을 그리움을 내가 채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내가 어머님을 이 시간이 오늘 내가 모셔야겠다. 그런 결론을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10년 모시면 10년 후에 나는 뭐냐 이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70대 때 나 창업한다. 늦지 않다. 지금 입장은 80세도 내가 창업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어머님 상태 봐서 10년 더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저 욕구를 좀 줄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늦게 창업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나의 건강과 사업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건강과 사업 아이템.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의 정신적, 육체적 상황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에 대한 나의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나로 인한 심리적 요소. 첫 번째는 나의 좌표를 설정한다. 두 번째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증오심,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리움을 내가 벗어나야 가정용을 하겠더라고요. 가정요양 하게 되면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죠. 저로 말하면 마누라, 여성분이면 남편이겠죠. 배우자는 중요하죠. 근데 배우자가 가정요양에 가장 걸림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나 또 자녀들에게 가정요양 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의 불편함을 내가 인정을 해야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고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대원칙이라면 서로가 양립할 수 없으니까 어머님과 마누라, 어머님과 자식은 아들이 보는 제 입장에서 양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시행하다가 안 되니까 마누라와 자식들을 별도로 전세를 내줘서 보냈습니다. 이 과정이 한 1년 걸렸는데요. 엄청난 우리 가족적인 에너지 소모가 있었죠.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지금도 봉합이 안 됐습니다만은
부모님을 내가 모심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내가 어릴 때 갖고 왔던 그 가족 간에 굴곡이 많이 생겼어요. 이 부분을 자기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또 가족력은 관둘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마 멈춘 분들도 제가 뭐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최고 상처를 받아요. 최고 상처가 뭐겠습니까? 우리 뉴스에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중후심을 자기가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누라 원망하지 않고 우리 새끼들 원망하지 않고 또 우리 형제 자매 우리 형들 특히나 우리 형들 제가 막둥이에요. 아들 4명 중에 제가 막둥인데 우리 형들 일체 원망 않습니다. 왜 원망을 하지 않느냐? 원망을 하는 순간에 제가 어머님한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지속 가능한 가족력이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게 형제간, 가족간의 중후심도 버리고 자고로 나머지 여타의 중후심, 이 사회에 대해서 중후심이 없어야 돼요. 중후심이 있는 한 정신이 분열되고 눈앞에 벌어지는 어머님의 극렬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고 집중이 안 되니까 처방이 안 되죠. 그러면 가족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증오심에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 가족요양이라는 10년간 저는 10년 잡고 시작했어요. 10년간은 긴 터널을 지나감에 있어서 저는 사회와 완벽히 단절이 됩니다. 제가 완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완벽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돼요. 나중에 언급되겠습니다만은 제 생활은 단순화돼야 돼요. 오로지 어머님만 보고 가야만이 그 요양이 제대로 되더라 이겁니다. 사회와 사회라 하면 저 친구 관계, 사업 관계 뭐 이런 걸 말하겠죠. 이런 부분과 단절이 안 되면요. 제 경험상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은 이 그리움이란 것이 스몰 생겨요. 저는 어머님과 1대1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어머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그 에너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앞서 말한 내가 아무리 내 좌표를 설정하고 우리 마누라와 제 아들과 우리 형제 간의 그 갈등을 봉합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약이 없어요. 증오심도 버려야 되고 그리움도 버려야 됩니다. 1년, 2년, 3년 자기 부모님과 좁은 방구석에서 살다 보면은 이 담장 너머 창 너머 세상이 얼마나 그런지 모르고 또 과거에 내 옷깃을 스쳐간 여러 인연들이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돈 벌려고 사업에 몰두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자기 취미생활에 열중하면 자기가 스쳐온 인연들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없어요. 근데 가족유형 하다 보면요, 눈앞에 벌어지는 부모님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탈출하고진 욕구도 엄청 세거니와 또 자기가 지나온 몇십 년 동안 그 인연들이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네. 누구를 그리워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돼요. 나가서 동일한 맥락입니다만 약간 틀린데요. 이 변수를 줄여야 돼요. 가족여행 하다 보면은 부모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나도 인간이잖아요. 나도 노래도 듣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바둑이나 당구도 치고 싶고 또 친구도 만나고 싶고 모임도 몇 개 있잖아요. 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하겠지만은 이래서 내가 우리 친구하고 모임에 나간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적어도 한나절은 누가 근무교도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동생이 둘 있기 때문에 부탁하면 해주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동생들이 오빠 고생하니까 근무교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갔다 와서 제가 다시 이전의 정신 자세로 어머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네. 가족여행은 집중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어머님 같은 분, 네. 앞도 안 보이시고 손발도 못 쓰시고 극도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한 그런 분들에게는 매 1초 1초마다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한 번 밖에 나갔다 오거나 혹은 제가 인터넷에서 파도를 두잖아요. 인터넷에서 파도를 한 번 두고 나면 뭔가 집중이 안 돼. 예. 그래서 인터넷 파도를 안 둘 수도 없잖아요. 가족여행 하면서 그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좀 편한데 그러나 그게 장애가 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관계, 사업 관계 혹은 취미 관계로부터 제가 조금 더 절제를 해야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친구 관계는 가급적이면 제 의견입니다. 통화도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모임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통화는 안 할 수 없죠. 친구인데. 근데 가급적이면 통화를 제가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친구들이 제 안부를 묻는 전화만 그런 것만 받는 수준에서 친구 관계를 정리했고요. 맨 처음 말씀했다시피 저는 사업을 완전히 접었어요. 이 부분은 경제적인 그 위험 요소 결부가 됩니다. 제 사업을 접었다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제 취미 당구하고 바둑은 당구는 아예 이제 접어버렸고요. 바둑은 하루에 한 판 이상 안 둡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많이 되면 두 판이나 되겠죠. 그것도 어머님 완전히 주무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우리 집이 달동네에 오면 주변에 아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친구 자르듯이 다 잘랐어요. 가급적이면 말을 줄이고 나를 아는 척만 아는 척지 내가 먼저 아는 척을 안 한다. 이 말은 무슨 뭐니? 제 신경을 단순화한다 이 말입니다. 신경적 에너지를 낭비를 안 하려고요. 신경적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면은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사소한 사고가. 그래서 변수를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힘든다, 또 사고가 발생한다, 뭔가 어머님께서 불편해하신다 이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했는데 부모님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더 깊어진다거나 혹은 부모님이 그 상태에 대해서 제가 해법을 모른다면 이건 신의 영역이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연중에 신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순간순간 어마어마한 무기로 나를 짓누르고 있고 빛은 안 보이고 또 이런 상황이 앞으로 수년간 지속이 되고 내가 그 현장을 피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저희 조상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세요.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말로만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에서 최적의 코스를 찾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은 다 쳤죠. 조상신만 찼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찼죠. 신이란 신이시여 이것을 보고 있는 신이시여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머님 자연사는 하는 순간까지 아름답고 예쁘게 사시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렇게 울고 계시는데 지금 저렇게 헛소리를 몇 시간째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렇게 식사를 하루에 3끼 다 안 하고 계시는데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요양 하시는 분들은 진실되게 신에게 요청을 하셔보는 것도 좋아요. 자기가 믿는 종교가 뭐든지 관계없어요. 다만 무조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혹은 다 하면서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의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편해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순탄하게 그런 과정이 넘어갔습니다. 빨리 학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알았으니까 이제 부모님을 알아야겠죠. 부모님도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가족여행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 다 알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 부모님의 증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좀 돈이 드시더라도 MRI 찍어가지고 도대체 우리 어머님이 걷지 못하는데 무엇이 원인이냐, 뼈가 부러졌느냐, 관절이 좋지 않느냐, 근육 부분이 문제냐,
아니면 뇌에 이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가족요양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가족요양을 한다는 거죠. 부모님 건강 상태를 자세히도 모르고 이렇게 요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은 배가 아팠대요. 그래서 약을 드렸어. 계속 아파요. 나중에 병원 갔더니 저는 그분 이야기만 의존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뭘 잘못 먹어가지고 창자 부분이 약간 좀 빵꾸가 났대요. 늦게 가서 결국은 감염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하나가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육체적인 신호를 주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감정을 표현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다 보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 무조건 병원에 안 가더라도 적어도 깊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환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앉으세요. 왜 그럴까? 어머님 앉으세요. 내가 손을 이렇게 밀어요. 딱 하시고 있지. 또 이렇게 앉아요. 욕차니까 욕차 엉덩이가 아프시다 그래요. 욕차니까 반대 욕창에 생겨나는 부위는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못 앉게 이렇게 하면서 이쪽 부위에다가는 혹시 모르니까 스펀지를 좀 끼워드렸죠. 나아지어 보니까 거기 보면 엉덩이 끝부분이가 꼬리뼈 부분이 아니에요. 엉덩이 이 마지막 부분에 두 개 돌출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딱쟁이가 생겼어요. 저는 순간 놀랐죠. 아니 왜 얘가 딱쟁이가 생기냐? 생긴 일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많은 의자에 밑에 제가 그 전기 난로를 좀 깔아놨는데 어머님 추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온도를 높여놨어요. 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앉으면서 엉덩이 어머님 왼쪽 부위가 좀 뭐라 해야 돼, 좀 열로 인해서 좀 손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딱쟁이가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어머님 그 엉덩이 아파할 때 봤는데 그렇게 제가 몰랐어요. 살이 이렇게 타들어간지를 몰랐어요. 저는 굉장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어머님 요양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자지를 이렇게 하면서 앉을 때 아프다 할 때 왜 내가 그걸 발견 못했을까? 보려고 봤거든요. 예. 항상 저는 본능적으로 어머님 욕창에 대해서 대수분 본 다음에 엉덩이를 동서나 스캔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봤는데 그걸 제가 발견을 못했더라고.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어디 됐든 간에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래도 뭘 발견 못했는데 계속 아프다 보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어머니 정신 상태인데요. 저는 가끔 그 이전에요. 이제 어머님 육체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우린 돈이 없잖아요. 서민들이 가족요양을 돈 있는 사람 가족요양 안 합니다. 네. 돈이 들더라도 꼭 병원에 가셔라는 거예요. 예, 돈 아끼려다가 조금 후회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정신적인 부분인데 저는 어머님께서 어떤 때는 하루 내내 오세요. 예. 1%의 부침이 없이
하루 내내 우십니다. 예. 그 눈물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울 수 있습니까? 몇 시간 동안 울 수 없죠. 혹은 하루 내내 헛소리 하십니다. 그 칩이 저는 지금 몇 번에서 입이 마르는데 입도 안 마르신가 봐. 그렇게 헛소리를 하세요. 이럴 때 보통 그 자식들 아마 자괴감이 들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경우에 어머님을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휠체어 산보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좋아집니다. 근데 그때 겁먹고 당황하고 좌충우돌 하실 게 아니라 빨리 현장을 이탈해서 목욕시키거나 휠체어 산보를 해드리고 아울러서 어머님과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머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까? 왜 저러실까? 나라면 내가 지금 어머니라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지속적으로 우시거나 지속적으로 헛소리 할 때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뭡니까? 뇌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주무셨다거나 잠을 적게 주무셨다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치매가 왔다고 해서 그렇게 장시간 우신다거나 장시간 헛소리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치매는 우울증과 그 선망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장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우세요? 왜 그렇게 막 헛소리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보이는 의지와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탈피해서 빨리 이 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휠체어 산보, 목욕, 그다음에 수면 조절을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만약에 수면이 부족해서 그러신다 싶으면 육체 활동을 해야겠죠. 이렇게 휠체어 산보를 해야 된다는 거 하면은 밖에 눈이 오거나 악취 오면 휠체어 산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못 움직이시니까 의자에 앉혀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물러 드리면서 관절 운동 해드립니다.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해드려요. 뼈가 부러지지 않을 만큼. 그러면 어머님 아주 죽는 신용을 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우리도 세게 주물면 아픈데 35kg 뼈밖에 안 남으신 분을 주무시는데 오죽이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면요 몸이 파랗게 멍이 든 게 아니라 검맣게 몸이 멍이 드시더라고. 저는 검맣게 멍이 들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주무시죠. 예. 혹은 이것은 간혹 써먹은 방법인데요. 등을 긁어줘요. 등을 굉장히 시원해 하시면서 또 그런 선망 현상 중에 일부가 증상이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시간 우시거나 장시간 헛소리를 지를 때는 휠체어 산보, 목욕, 그다음에 수면 조절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주물러 드리고 조금 더 나와서 등을 긁어준다는 거. 또 이렇게 하루 사이클이죠. 이렇게 깨져버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루 사이클에 맞게끔 자기가 어머님을 통제해가지고 부모님을 통제해가지고
하루가 주기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좋겠어요. 예. 꼭 제때는 못 일어나시더라도 그 즈음에 일어나서 그 즈음에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클을 맞춰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서 첫 번째 저에 대해서 말 안 했는데요. 전적인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나도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본인도 엄청 해야 됩니다. 예. 가족요양 몇 년 하다 보면요, 본인도 모르게 망가지신 분들 꽤 있어요. 가족여행 하다 보면은 어린 사람들이 안 해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다 나이 드신 분입니다. 환갑 넘으신 분이 90%예요. 90%. 그럼 자기도 망가지죠. 그래서 운동을 엄청 해야 될 겁니다. 예, 저는 엄청 해요. 엄청 합니다. 시간 나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가족량을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마음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조금 거기다 진도를 빼가지고 우리가 불효자다, 내가 불효자니까 부모님이 저렇게 됐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순탄하게 자연사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부모님이 쏟아부은다는 점에 대해서 독립투사와 같은 정신력이 있어야만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이것은 겁주려 그런 거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진정한 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좀이라도 내가 갚아드리고 부모님을 저렇게 만든 온흉이 나다, 이러한 불효자라는 그런 인식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안 나오고, 그렇다면 집중이 안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관두게 되죠. 부모님에게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나면요, 부모님들이 감정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이러시면 저것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 상황과 예를 들어서 식사 상황과 부모님이 보이신 제스처나 어떤 발성에 대해서 그걸 의역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강렬한 존경심, 효도심, 또 나에 대한 그 반성감이 없이는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되죠. 그게. 네. 그래서 내가 충고관계도 정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가족용을 해야겠다는 끊임없는 시도와 집중이 누적이 될 때 그런 통계치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가 가족여행 하다 보면요, 주변에서 칭송도 많이 듣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좋다 해서 웃을 것도 아니고 싫다 해서 슬플 것도 아니고 그저 묵묵하니 나는 죄인으로세 하면서 소가 걸어가듯이 오보말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오늘도 어머님 뭘 드리고 목욕은 언제 해드리고 혹시라도 우시거나 식사 못하시면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어떻게 해서 환기도 시키고 이런 것을 집중을 하면서 혹은 휠체어 산뷰하면서 주변에 좀 눈에 거슬리거나 그럴 때 어떻게 감정 표현할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휠체어 산불을 하고 가요. 우리 동네에서 80 이상 되는 분들은 무조건 어머님 가시면 일동 기립 다 인사를 해요. 네. 손수건 골목에 가면 할머니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십니다. 80대고 저 뭐 우리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다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손도 잡아주고 혹시라도 자기들끼리 뭐 먹고 있으면 어머님 주고 막 이래요. 그런 현상이 60대 이상은 똑같은데요. 40대 이하는 그렇지 않아요. 네. 심지어는 담배 핀 거 그대로 피우고 있어요. 좋아요. 담배 핀 거 좋은데 이제 문제는 담배가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어머님에게 날라오거나 혹은 심지어는 이렇게 어머님 옷깃을 스친 수가 있어요. 담배 불이 어떻게 피해가다 보면은 그럼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 길은 내가 날마다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첫날은 말 못했어요. 그냥 스쳤어요. 이제 두 번째는 그쪽에서 먼저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했는가 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어제 말 안 하기를 잘했다 그랬는데 똑같은 현상이 이제 다른 곳에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말은 하되 기분 상하지 않게 정말 좋게 이야기를 하자. 어차피 이 동네에서 내가 앞으로 10년 살기를 하고 이 휠체어 산보를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했죠. 좋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노인 가시는데 좀 담배 냄새가 날리니까 좀 어머님 가실 때만 좀 한쪽을 펴실 수 없냐고 부탁드린다고. 여기를 내가 어머님 자주 하는 코스다고 이렇게 나이 어린 20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게 하니까 커가 더 미안해 하더라고. 근데 사실 내 마음은 그냥 싸대기를 때리고 싶었어요. 그 아이도 할머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 안 했죠. 인사를 하고 좋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내가 자주 다니는 도로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선생님 여기서 담배 피우신데 어머님께서 그러고 담배 들이켜서 힘들겠다. 좀 제가 여기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좋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100% 편한 건 아니에요. 혹시 내 말이 좋게 받아들였을까? 기분을 안 나빴을까? 이런 조금 여운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나는 배려를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머님 휠체어 가는데 아침에 골목에 개똥이 막 있어요. 새벽에 가다 보면 나는 그 개를 누구 집에서 키운지도 알아요.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네. 말을 못 하겠더라고. 괜히 말해가지고 내 마음이 복잡해지면 어머님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참기 힘들어요. 그런 거. 더더구나 약간 비 온 날 다음에 그 개똥 싸면 골목에 제가 휠체어 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 막 빗물에 범벅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그 집 말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어머님만 안 오시면 진즉 가서 몇 번을 사단을 해도 내겠죠. 이 모든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것이 어머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어머님을 모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 심리적 요소에 대해서 자질구레하게
말을 좀 드렸네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어머님을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존경심과 효도심으로 해서 나의 온갖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시되 나머지 영역은 신을 믿고, 신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조상님하고 절대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예. 믿지 않은 기도는 의미가 없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안 열린다, 이것은 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 왜? 방법이 없잖아요. 당해보세요. 예. 지속적으로 식사도 안 하시고 지속적으로 우시고 지속적으로 헛소리 하시면 자식들이 이 뇌가 공룡 분해돼 버려요. 예. 나무 부모가 내 부모가 저렇게 있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때는 신을 찾게 되는데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현상이 펼칠 때 저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독립투사 같은 투지로 요양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마치고 다음에 뵙죠.